시대 대한민국의 뜨거운 이슈와 쟁점에 대해 변호사들의 날카로운 분석과 토론이 펼쳐집니다. 법률 시사 토론 변호사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김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같이 토론해 주실 두 분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곽향기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성환 변호사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주제에 앞서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쟁점 하나를 좀 짚어보고 넘어갈까 합니다.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그동안 갑질 관련된 주제를 다뤄보기도 했는데 갑질을 당할 우려가 높은 노동자가 있죠. 그 노동자들을 우리가 감정 노동자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 감정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곽 변호사님, 자, 이 감정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네, 다름 아닌 감정노동자보호법이라는 법안인데요. 네. 감정노동자들을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도록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한 법안입니다. 올해 2018년 3월 30일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 감정 노동자 보호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식 법 명칭은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좀 골자는 어떤 것인가요? 네,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즉 고객 응대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에 시달릴 경우 사업주는 이들의 업무를 중단시키고 보호해야 하고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 흔히 이제 흔히 말하는 폭언이나 폭행을 일삼는 이제 일부 갑질을 하는 고객들로부터 우리 노동자들을 좀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데, 근데 이렇게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서는 기대도 있지만 또 우려 또한 크다고 합니다. 이 변호사님, 이게 어떤 점 때문에 우려가 있는 건가요? 예, 아마도 그 실효성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려점으로 제기되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를 보면 그 전화 상담을 예를 들어본다면요. 고객이 이제 전화로 욕설을 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 경우에 이제 응대를 멈춰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네, 이런 결정을 사업주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지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려점은 상대적으로 그 협력업체 직원들이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예, 이게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예를 들면 전화 응대를 하다가 이게 폭언이 있을 때 전화를 끊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끊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상황 판단을 결국 사업주가 한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전화를 끊을 수 있는 권리 내지는 뭐 긴급 피난권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사업주한테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어떤가 이게? 예, 아무래도 이거 현실과 타협을 한 법안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감정 노동자의 업무 특성상 또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는 행위 이것을 또 법안으로 만들어 놓기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고객들의 이제 불만의 소리를 접해야 되는 업무인데 그 전화를 끊는 상황을 감정 노동자가 직접 판단한 것은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게 이제 상대적으로 협력업체 직원들이 좀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이 결국은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죠. 사업주가 그 자리에 현장에 없는 경우, 그래서 협력업체의 경우에는 실제로 갑질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사업주의 연결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감정 노동자들이 이제 갑질, 어떤 폭행이나 또 폭언을 당할 때 이것으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번 법 개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시행 중이긴 한데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볼까요? 이 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은 지금 사업주에 대해서 지금 제재를 가하는 그런 법이지 않습니까? 자, 우선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현행법상으로 전화를 상담하면서 상담원에게 폭언하는 경우에 우리 현행법상으로 어떤 처벌이나 제재를 받을 수 있나요?
먼저 우리 이 변호사님. 예, 뭐 형법상의 처벌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뭐 내용에 따라서는 협박 내용이 네. 들어간다면, 그러니까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이 들어간다면 네. 협박죄로의 처벌도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과거의 판례에 비춰 본다면 지속적인 폭언이 계속된다면 뭐 폭행으로 처벌한 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러한 행위들이 이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네. 협박에 의한 업무 방해죄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 보입니다. 업무방해죄까지. 그리고 또 민사상으로는 이런 행위들에 대한 뭐 위자료에 상당하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전화로 고성이나 폭언을 퍼붓더라도 그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뭐 고성으로 전화를 하거나 고성으로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게 특수한 방법으로 듣는 사람의 그 청각 기관을 자극해서 고통을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게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거로는 보지 않아서 폭행죄로는 처벌이 어렵다고 하고요. 대신 아까 뭐 이성환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협박이나 업무 방해죄로 좀 우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 마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말, 그림, 영상 등을 다른 사람에게 보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전화로 성희롱적 발언을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법 위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전화를 하다가 무슨 뭐 과음을 질러가지고 갑자기 뭐 뒤에 고막이 터지거나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바로 상해죄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좀 지나치는 것 같습니다. 고막이 찢어지면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좋습니다. 그런 경우 잘 없겠네요, 그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감정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법도 있고, 또 감정 노동자에게 갑질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자, 이것 이외에 또 실질적으로 좀 더 감정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지 한번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이 변호사님부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이 법이 시행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 제도의 전환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이 시행되면서 보완될 부분들을 고용노동부도 시정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실질적으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이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들을 강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보완하는데 좀 더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대적으로 그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한 보호가 좀 미비한 부분은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은 좀 시급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정 노동자들이 폭언이나 폭행을 당했을 때 이 법에 의하더라도 사업주나 뭐 근로자 모두 본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되고 또 근로자들이 사업주에게 어떤 조치들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하게 알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각 사업별로 자주 일어나는 폭언, 폭행 사례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그 사업자별로 대처 매뉴얼을 만들어 놓는다면 좀 빠르게 보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고객이 심한 폭언이나 폭행을 행사할 경우 노동자가 응대를 거부할 수 있고 어떤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담은 응대 매뉴얼을 사업주가 갖추도록 하는 방안도 좀 추후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현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죠? 업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게 맞추어서 좀 유형할 필요도 있고, 맞추어서 아울러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까지 사업주가 만들도록 한다면 좀 더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말씀 좋은 의견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게 갑질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데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또 그런 반면에 또 우리 뭐 사회에서 흔히 뭐 손님 왕이다라는 말인데 이게 손님은 손님일 뿐이지 왕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또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또 어느 정도 또 고객에 대한 어떤 뭐 비위도 맞춰야 되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상황이 어떤 갑질 상황인지 내지는 이제 긴급 피난이 필요한 상황인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판단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우리 곽 변호사님 말씀대로 또 조금 매뉴얼도 필요하고 유용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법률 시사 토론 변호사들 오늘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주제를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법률시사 토론 변호사들, 오늘 주제는 국선 변호 제도입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국가의 공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기본권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법 절차상에 보장되는 기본권들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우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정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수사 과정 또는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어떤 조력을 받을 권리, 이것을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라고 하는데 이것을 보장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이제 경제적인 어떤 이유 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그럴 때는 국가가 국선 변호를 붙이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현재 국선 변호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정부는 최근이죠. 작년에 논의를 거쳐서 지금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를 새로이 도입해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게 다 이제 피의자나 피고인들의 어떤 인권 또는 그 사법 절차상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법조계와 그리고 사회 일각에서는 국선 변호 제도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서 이런 의견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국선 변호 제도라고 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선 변호 제도의 전체적인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향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선 변호인, 곽 변호사님, 국선 변호인이라고 하면 흔히 이제 그냥 일정한 경우에 그죠? 국가가 직권으로 선임해주는 변호인을 말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 헌법 제12조 사항에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다만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헌법에 근거해서 이 국선 변호인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헌법에 나와 있는데 이를 또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형사소송법이죠. 그래서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그 선정 요건을 좀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사소송법에 따른다면 흔히 이제 우리 편의상 필요국선, 청구국선, 재량국선 이런 식으로 이제 유형화해가지고 국선을 나누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좀 이 변호사님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형사소송법에서 예. 비교적 자세하게 국선 변호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국선, 청구국선, 재량국선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요. 예. 먼저 필요국선을 말씀을 드리면 법원이 반드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죠. 자세히 규정이 돼 있는데요. 피고인이 구속된 때, 그리고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피고인이 노화자인 때, 피고인이 심신장애에 의심이 있는 때, 이와 같이 이제 피고인 스스로 변론을 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지는 이 객관적인 상황이 있는 경우에 필요적 국선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 이제 피고인에게 적용된 그 형량에 따라서 아까 법정형에 따라서 필요적 국선을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형이나 무기,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필요적으로 반드시 국선 변호인을 붙여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이제 청구 국선에 관한 것인데요. 청구 국선은 말 그대로 피고인이 법원에 청구를 해서 그러니까 나에게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선정이 되는 경우인데요. 보통 이런 경우는 피고인이 이제 빈곤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 스스로가 청구해서 변호인을 선임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이제 재량 국선인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그 필요적 국선 사유에
보수에 해당이 안 되고 예. 피고인이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예. 재판부가 판단해서 그러니까 법원의 재량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의 연령이나 지능 또는 뭐 교육 정도를 참작해 볼 때 피고인이 스스로 권리 보호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을 경우에 재판부가 피고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게 우리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어떤 국선의 어떤 선정 사유죠. 사유들을 별로 해서 이제 이렇게 좀 이 변호사님 쭉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선 변호 해보신 적 있죠? 예, 저도 해봤습니다. 각 변호사 해보신 적 있죠? 네. 그럼 뭐 혹시 생각나는 사건이나 또는 뭐 특이할 만한 뭐 이런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각 변호사님부터. 저는 이제 대법원 국선 변호인을 맡고 있는데요. 예. 이거는 좀 국선 변호 제도 자체에 대한 조금 문제라고도 좀 제가 느낀 건데 형사소송법 제372조랑 383조에 보면 그 상고 이유가 규정되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라면 양형을 이유로는 상고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제 그 어차피 구속인은 법원에서 그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피고인이 유죄 판결 확정 전까지 미결수로서의 위치장에서 좀 노역을 피하기 위해서 좀 무조건 그냥 상고를 일단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 걸 본인도 알면서도 좀 상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이게 남용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사례가 몇 번 있었습니다. 예. 국선 변호가 있지만 어쨌든 상고 제도 자체를 또 남용하는 사람도 있다. 네. 거기에도 국선을 이제 붙이고 있다는 네.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말씀해 주시고 어떻습니까? 예, 뭐 저도 변호사 처음 할 때 이제 여러 번 해보고 뭐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해보질 않아서 이렇게 예. 최근에 국선 변호 경향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국선 변호는 이제 보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적으로 수임한 사건에 비해서 이제 성실하게 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현실적으로 국선 변호 제도가 활성화되고 의미가 있어지려면 보수의 현실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국선 변호 뭐 이제 일반 하급심의 국선 변호도 해봤고 대법원의 국선 변호, 헌법재판소의 국선 변호도 다 해보고 다 해봤는데 어쨌든 맞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같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국선 변호라는 제도는 이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이 되고 또 선임을 해야만 마땅할 것 같은 사람이 국선 변호 제도를 또 악용하는 그런 사례도 또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돼서 우리 국선 변호 제도가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우리 이제 국선 변호 제도 두 분 다 이제 일반 국선을 해보셨는데 자, 어떤가요? 국선에 좀 혹시 이 문제점들이 뭐가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보수가 현실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또 국선에 임하는 변호인 입장에서도, 변호사 입장에서도 조금, 그 적극성이라든지 또 성실성이 덜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취지를 말씀하시는데 어떤가요? 그 문제점들이 있으면 느끼는 바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그 보수의 문제가 있으니까 네. 그 이제 형사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입장은 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그렇죠. 바라는 경우가 있고 예. 자신은 죄를 진 적이 없다. 예. 그러니까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이게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건에 있어서는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뭐 이런 경우에 있어서 국선 변호나 뭐 사선 변호나 큰 차이가 있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뭐 현재 국선 제도로도 뭐 충분히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는데 이제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변호인이 사건을 기록을 꼼꼼히 검토해서 전략적인 재판 진행 방법을 연구하고 궁리를 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많은 시간이 투여돼야만 하는 상황이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 국선 변호 보수만으로 과연 효율적이고 정말 성실한 무죄 변론이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심도 깊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또 일각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선 변호를 우리 지금 법원에서 지금 선정하고 있는데
이게 법원에서 선정하는 것이 과연 이 타당한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찌되었건 검사가 기소를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무기 대등의 원칙에 따라서 변호인을 선임해서 서로 쌍방이 공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재판부는 거기에서 심판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쪽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는 변호인을 선정을 심판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게 대해서. 그 변호인의 변호는 사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국가에 대해서 좀 대항하는 역할을 그렇죠. 해야 하는데 만약에 그 법원에서 뽑게 된다면 사실상 제대로 된 변호를 하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변호인의 변호를 좀 보장하고 독립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는 주체가 법원이 아니라 좀 독립된 기관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법원이 그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다 보니까 이제 법원으로부터 변호인이 독립할 수 없다. 그랬더니 결국 변론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그래서 뭐 무죄 주장을 하더라도 무죄 주장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물론 시간이 없는 경우도 있겠죠. 보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열정은 가지고 있는데 못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뭐 그 부분은 이제 지적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있고요. 검사와 피고인이 이제 서로 의견을 그렇죠. 대립되는 의견을 얘기를 해서 이제 판사가 판단을 하는 이런 구조인데요. 국선 변호사의 경우에는 피고인보다는 판사와 더 친분이 가까워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재판부에 소속된 국선 변호인들과 뭐 식사도 같이 하고 네. 이런 관계가 있었는데요. 지금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재판 진행 과정에서 재판부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증거에 최대한 동의를 해주고 네. 그다음에 불필요한 증거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재판 진행이 상당히 순조롭겠죠. 그렇죠. 그래서 재판부는 그것을 바라게 되는데 그렇죠. 국선 변호인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증거를 동의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강력하게 동의를 권유한다든가 권유를 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면은 오히려 피고인 의사보다는 재판부의 뜻에 따라서 증거에 동의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또 이제 피고인이 꼭 신청하고 싶은 증거가 좀 무리한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무리한 증거 신청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제 채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자꾸 표시할 경우 네. 국선 변호인이 그와 반대로 적극적으로 증거 채택을 요구할 수 있겠느냐 네. 뭐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그렇죠.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조목조목 이제 변론의 독립성이 침해되는 경우 또는 저해되는 경우를 좀 설명해 주셨는데 결국은 변호인과 재판부 간의 어떤 밀착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변론의 독립성은 조금 낮아질 것이고 오히려 재판의 어떤 진행의 효율성 이 부분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피고인한테 불이익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이 이제 있는 것이죠. 법률시사 토론 변호사들 오늘 주제는 국선 변호 제도입니다. 예, 지금까지 일반 국선에 대한 그 변호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게 좀 짚어봤는데 일반 국선 제도는 이렇습니다. 재판부가 국선 변호를 맡겠다고 하는 변호사들 풀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재판부가 필요에 따라 또는 사건에 따라서 변호사를 선정해서 지정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상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 뭐 그런 구조이고 그래서 변호사가 1년에 한 몇 건 정도씩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일반적인 우리 국선 변호라고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아마 법원 재판부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더 효율적으로 사건을 배당하고 또 그 변론과 재판을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또 아마 요구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국선 전담 변호사 제도인데, 자 어떤가요? 우리 일반 국선에 비해서 국선 전담 변호사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변호사들이 이제 국선 사건을 맡아서 수행을 하다 보니 예. 그러니까 좀 보수도 적고 열의도 좀 떨어진다라는 비판이 이제 제기가 되면서 그렇죠. 국선 사건만을 전담하는 변호사를 두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국선 전담 변호사들은 다른 사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사건을 선임하지 못하고 재판부에서 지정해준 이 국선 변호 사건만을 하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이 변호사들은 이제 일정한 건수를 보장을 해줘서 그렇죠. 보수가 일반 사건을 하는 경우와 거의 견주어서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보수를
챙겨주는 예.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아무래도 이제 국선 사건만 전담을 하다 보니까 예.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일반 국선 변호사들보다 더 열과 성의를 가지고 변호를 해준다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잘만 활용이 된다면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국선 전담 변호사가 이제 재판부와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재판부에서 배당하는 사건만 맡아서 하는 그런 형사 사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의 사건, 본인이 개별적으로 다시 수임할 수 있는 사건은 이제 못하게끔 돼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국선 전담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보수는 그러니까 사건의 수를 어느 정도 보장해주고 거기에 따른 보수가 대략 한 600에서 700 정도 월 그 정도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사무실 유지비 형태로 해서 한 50만 원 정도 지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게 그런데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국선 전담 변호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좀 있나요, 우리 곽 변호사님? 네, 그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예. 국선 전담 변호인 제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예. 있는데요. 예.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선 전담 변호인 선정에 법원 재판연구원 출신이 편중되어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예. 그 장제원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 동안 선발된 국선 전담 변호인 중 43.4%가 법원 재판연구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비율을 보면 이 기간 선발된 국선 전담 변호인은 법원 재판연구원 출신이 96명으로 가장 많았고 변호사가 95명, 예. 사법연수원이 24명, 법학전문대학원이 4명, 검사 2명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이제 국선 전담 변호사를 주로 이제 재판연구원 출신 중에서 지금 뽑았다는 뭐 그런 의혹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이런 의혹들이 과거부터 많이 이제 좀 제기돼 왔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이제 우수한 인력들을 재판연구원으로 일단 뽑았다가 다시 변호사로 내보내야 되는데 변호사 내보낼 때 이 사람들이 다른 로펌이나 이런 데 가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이제 사실 변호사 가자마자 다시 국선 전담 변호사로 선정함으로써 다시 법원에 이제 목을 맬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우수한 자원들을 좀 관리하자라는 그런 또 의혹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 변호사? 예, 뭐 그런 이제 의혹들이 이제 많이 제기가 그렇죠. 됐죠. 그런데 예. 뭐 법원행정처에서는 이제 전면 부인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예. 이제 수치상으로 볼 때 이제 의문이 드는 부분이고요. 예. 이제 이것이 이제 법조 일원화가 실행이 되면서 그렇죠. 판사가 임용되는 경력 조건으로 변호사 몇 년 뭐 이런 그렇죠. 조건이 붙게 되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우수한 인력들을 연수원에서 바로 판사로 임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럴 수가 없게 된 상황이 되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판사로 꼭 임용하고 싶다고 생각되는 우수한 인재 예. 이제 본인들이 보기에요. 이제 그렇죠. 그분들을 재판 연구원으로 이제 일단 선발을 했다가 예. 이제 그분들이 로펌이나 이런 이제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많은 보수를 맛본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이제 좋은 안정적인 직장이 예. 생길 경우에 다시 법원으로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그렇죠. 꽤 높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리하에 두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선 전담 변호인 제도가 좋은 취지고 이제 이런 취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그렇죠. 제도인데 전문성도 더 쌓아보자 그런 제도인데 근데 이 그죠? 제도를 좀 엉뚱하게 법원이 활용하고 있는 거 예. 아니냐라는 비난을 좀 받고 있습니다. 예. 이 법원이 참 이게 머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본인들의 어떤 자체 조달할 수 있는 인력들을 관리하겠다는 그런 네. 또 발상이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한데 자 어찌됐건 이제 선정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또 논란이 한번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국감에서도 지금 지적이 된 것이죠. 예, 그렇게 됐는데 또 이건 이렇고 그다음 이외에 이제 보수가 지금 한 600에서 800 정도가 되고 사무실 비용은 별도로 사실은 주는 것은 아닌데 뭐 50만 원 정도 준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 보수는 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국선 전담 변호인들은 좀 보수가 높은 편이라고 지금 통상적으로 다른 변호인들도 좀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경쟁이 좀 예. 치열합니다. 물론 변호사로서의 보람도 크기 때문에 좀 예. 국선 전담 변호사를 희망하는 이 변호사들이 많은데요. 근데 법원이 이제 국선 전담 변호인 선발에 이제 결정권을 쥐고 또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만 고르기가 쉽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다만 이제 재판 연구관 출신이 아닌 지원자들 중에서도 충분한 역량과 자질을 가진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좀 쉬운 선택지만 선택하기보다는 좀 다양한 인재들을 좀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뭐 이게 어쨌든 국선 전담 변호사의 경우에도 결국 법원에서 이제 선정을 하다 보니까 결국 법원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선정하게 되고, 그러면 또 마침 또 그 와중에 특히나 재판연구원 출신들을 뽑게 된다면, 자, 이분 이렇게 선정된 국선 전담 변호사가 과연 법원이나 재판부로부터 독립하여 제대로 된 변호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제도가 아주 이제 사실은 그 형사 사건만 자꾸 다루게 함으로써 전문성도 높이고, 그리고 적정한 보수를 보장해 줌으로써 이제 피고인의 이익을 훨씬 더 보장하자, 피고인의 권리를 더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잘못된 선정 과정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또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게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국선 전담 변호사 제도도 이게 좀 어찌되었건 그 선정 주체가 법원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변론의 독립성 문제가 여전히 또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논스톱 국선 변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시행은 얼마 전에 이제 시행되기 시작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고, 또 그 문제점 또한 노정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논스톱 국선 변호 제도. 일단 뭐 그 내용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제도인가요? 네, 논스톱 국선 변호인은 구속 단계부터 1심 공판까지 같은 국선 변호인이 변호 활동을 지속하는 제도인데, 제 주변에도 몇몇 이제 논스톱 국선 변호인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 논스톱 국선 변호인은 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면 10만 원, 구속 적부심은 5만 원 정도의 수당을 주는데, 한 달 평균 3명 정도가 배당이 돼서 실제 한 달에, 그죠? 그래서 예. 월 보수는 한 1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마저도 또 재판이 확정 판결이 나와야 보수가 지급되기 때문에 뭐 항소를 만약에 피고인이 했다라고 하면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또 이 보수를 받지 못하는 그런 그렇죠. 문제들이 좀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논스톱 국선 변호 제도라는 것은 기존에 이제 우리가 변론을 그 국선이 붙을 때는 예컨대 이제 구속 전에 영장 신청할 때 그 국선 변호인이 붙고, 그다음에 또 1심 재판이 시작될 때 또 국선 변호인이 붙고 이렇게 하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국선인데, 이때 지금 그때마다 변호인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으니 이것을 좀 더 처음 맡은 사람이 끝까지 계속 간다면은 이 피의자나 피고인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이제 그 발상에서 한 번 맡은 변호인이 끝까지 맡아라 해서 논스톱이라는 말이 이제 붙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보수 면에서 이제 굉장히 건수가 적고, 그리고 일은 굉장히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수가 너무 적다라는 그런 또 비판이 있어서 또 좀 요즘 인기가 많이 사그러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논스톱 국선 변호 또 문제점이 또 뭐가 있나요? 예. 뭐 제도의 취지를 놓고 본다면은 그 피고인의 이제 방어권 보장에 있어서는 뭐 효율성은 확실히 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현실성의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과 재력으로 변호인을 선임을 해서 예. 그 사람과 마음을 맞춰서 이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이제 가장 이상적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형편이 안 될 경우에 이제 이런 국선 변호인을 활용을 해서 방어를 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맡아줄 만한 변호인을 얼마큼 확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이제 변호인들이 수가 많아지고 이제 변호사 선임료가 낮아졌다고는 하더라도 어느 정도 생활이 보장이 안 되는 상태에서 변호사 활동을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변호인들에게 이런 것들을 하라고 이제 강요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또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상태에서 변호를 맡을 수도 없는 그런 문제점들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그 변호사 보수를 그 모두 책임을 져서 변호인을 선임해주는 이런 국선 변호인 제도에 이제 좋은 점도 있지만, 그 이면에 있는 좀 어두운 면이라고 할까요? 그 실현 불가능한 좀 이상에 가까운 제도라는 비판이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본 국선, 그동안 이제 법원이 주로 선정해주는 국선 변호 제도를 살펴보았는데,
이제 이렇게 되죠. 국선 변호 제도라는 것이 결국은 피고인에 대해서 이제 보장하고 있고, 그다음 피의자에 대해서는 아주 예외적으로 지금까지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 경우가 바로 이제 구속 영장심사의 단계, 그러니까 구속되는 그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이제 붙게끔, 그래서 국선 변호가 그때부터 붙게 됐끔, 그렇게 지금까지 현재 제도가 이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괜찮고, 피의자의 경우에 이제 그냥 일반 수사의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국선 변호인이 붙지 않았던 것이 또 원칙이었던 것처럼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수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은 처음에 경찰서를 가든지 뭐 검찰이 마찬가지입니다만 갔을 때 수사받을 때 당시에 그 심정은 굉장히 떨립니다. 떨려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한데 그때 막상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옆에는 변호사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붙이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낸 제도가 있죠. 그것이 작년에 일정 부분 논의를 거쳐서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라는 것을 이제 도입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라고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에 대해서 뭐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국선 변호는 원래 공판 절차에서의 피고인에게만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2006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된 피의자에게도 전면적으로 인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의 매우 제한적인 변호 행위에 국한이 되고 또 수사차 단계에서는 변호가 적절히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가 구속되는 경우라도 체포해서 구속에 이르기까지는 또 국선 변호가 제공이 되지 않고 또 제공되는 경우라도 또 질적으로 또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많아서 이런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가 그 국선 변호의 공백을 좀 메워주자, 피의자부터 좀 보호를 해주자라는 점에서 이제 도입이 됐는데요. 물론 피해자의 국선 변호는 당연히 좀 도입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만 이 국선 변호인의 확대가 아닌 별도의 이제 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하느냐, 또 아니면 또 이런 피의자 국선 변호를 구체화함에 있어서 뭐 또 국가가 전적으로 주도하는 이 형사 공공 제도, 그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가 좀 합당한지, 또 변호인의 또 독립성이 또 훼손되는 점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게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라는 것은 결국 이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정부가 변호처라든지 어떤 새로운 부처를 하나 신설하고 거기에 형사 공공 변호를 할, 그러니까 결국 수사 단계에서 변론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채용을 해서 그 변호사로 하여금 이제 그 변론을 맡게끔 하는 것이죠. 국선 변호를 맡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모든 수사 단계에 전부 다 변호사를 붙이겠다라는 취지로 만든 것이고, 다만 이제 특징은 그렇습니다. 정부가 수사를 하는 법무부죠. 그러니까 검찰이나 행정부에서는 사실은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울러서 또다시 변호인까지 이제 행정부에서 붙여주겠다라는 그런 발상인데, 그래서 이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이 변호사님? 예, 이제 말씀하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이제 그 피의자의 이제 인권 보호 차원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 시대 상황에서는 피의자의 인권보다는 피해자의 인권을 더 생각해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피해자 인권, 그렇죠. 이제 과거에는 이제 수사기관에서의 인권 침해 상황이 워낙 심각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 제도들을 마련해 왔고요. 현재 수사기관에 있어서 피의자의 인권 보호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굳이 피의자에게서까지 국선 변호인을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후에 얘기하겠지만 이제 피해자 국선 제도가 이제 도입이 돼서 활용이 되고 있지만 이제 제한된 분야에서만 활용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피의자에 대해서는 수사 단계, 그러니까 모든 피의자에 대해서 이러한 국선 변호 제도를 붙여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는 것은 피의자의 인권과 피해자의 인권을 비교해 봤을 때 좀 지나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 제가 드렸는데 이게 정부가 수사도 하면서 변론도 준다. 이 병 주고 약 주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적절한 것 같습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변호인의 변호는 또 이 국가 권력에 대해 대항하는 성격이 강한데 그렇죠. 그걸 국가가 동시에 갖는다는 것은 좀 다소 문제가 있어 예. 보입니다. 또 변호인의 독립성을 위협할 가능성도 배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 사실 그 독립된 제3기관이 좀 그 공공 변호인을 선임하는 그런 주체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률시사 토론 변호사들, 오늘 주제는 국선 변호 제도입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국선 제도를 보았는데 주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 하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국선 변호 제도를 지금까지 쭉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범죄자 말고 범죄 피해자가 있단 말씀이에요. 그 범죄 피해자가 사실은 뒤에서 울고 있다. 그래서 이 피해자를 위한 어떤 조력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도입된 제도가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변호사님, 아까 예. 피해자 인권 강조하셨는데, 예. 자,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 이게 어떤 제도입니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피의자, 피고인들이 이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듯이 이제 피해자들에게도 이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예.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제 만들어진 것인데요. 예. 처음부터 이제 피해자 국선 제도가 도입이 된 것은 아니고 예. 연역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2011년도에 이제 처음 그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이제 법률 조력인 제도라는 것이 그렇죠. 생기게 예.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동들이 경찰 조사를 받는데 혼자서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럴 예. 경우에 누군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러한 이제 법률 조력인은 꼭 변호사가 아니었고 이제 신뢰 관계에 있는 자가 동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였는데 그렇죠. 이것이 이제 점점 발전을 거쳐서 이제 아동 청소년 또는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에게는 국가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전담 국선 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피해자를 전담해서 변호를 할 수 있는 예. 국선 전담, 그러니까 피해자 국선 예. 전담 변호사를 배치해서 예. 전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예. 전체 피해자가 아니고 예. 이 성폭력 범죄에 한해서만 피해자 국선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그렇죠. 문제라고 예. 지적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피해자 국선 변호 제도가 이제 들어옴으로써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법률 조력인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이분은 이제 변호사 아닌 경우도 가능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건이 생기면 어찌됐든 변호사의 어떤 법적 조력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변호사들이 이게 조력할 수 있는 그래서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로 이제 결국은 지금 이제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피해자들에게 이제 조언을 해주고 그다음에 또 심리적 안정도 취해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설명도 해주고 하는 아주 좋은 제도인데 이제 문제점이 이제 있다는 것은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어느 특정 분야, 그러니까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의 경우에만 지금 현재 사실은 거의 국한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고 그렇다면 다른 피해자들은 피해자가 아니냐라고 해서 이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가요? 이게 이럴 필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지. 아무래도 국선 변호인 제도 자체가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무작정 늘릴 수는 없고 일단 최대한 보호를 해야 되는 분야부터 이제 확대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또 성폭력 피해자나 아동학대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감정적으로 되게 위축되어 있을 가능성이 그렇죠. 높고 또 이럴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의 수사 단계에서부터 좀 보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이 부분 당장 필요한 부분부터 좀 피해자 보호를 하고 점차 늘려나가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 지금부터 조금 더 넓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성폭력 범죄가 아니고 만약에 넓힌다면 어느 범죄 정도 넓히면 좋을까요?
강력 범죄들 강력 범죄? 위주로 네, 해서 좀 더. 살인죄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사망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 그 가족들한테 조력을 줘야 될지 그런 문제인데 그렇죠. 상해죄라든지 이런 부분들 말씀하시나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만약에 성폭력 범죄 외에 또 확대를 한다면 1차적으로 예, 조직폭력 범죄라든가 조직 마약 범죄와 같이 이제 어떤 조직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조직으로. 예, 검사나 경찰이 이제 세밀하게 보호를 해주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조력이 좀 필요할 것도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강력 범죄 같은 경우 그 피해자들이 이제 보상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합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피해자 국선 제도와 관련해서 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성매매 범죄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성매매한 청소년을 대상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이 대상 청소년에 대해서는 피해자 국선 변호사가 이제 붙지 않는 것이죠. 이게 문제다라는 어떤 지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 먼저 이 뭐 관련된 말씀 좀 해보시겠습니까, 우리 각 변호사님? 네, 예. 성매매 청소년들은 대개 빈곤, 가정폭력 등 불우한 환경에서 성매매에 연루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 또 성매매인지 성폭력인지 그런 게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매매 대상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피해자 국선 지원 대상이 되지가 않아서 예. 국선 변호인들의 도움 없이 자신의 피해를 진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 자신의 피해를 입증해서 피해자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 자체가 어떤 그 법적 지원 여부에 달려 있는데 뭐 수사관에 의해서 뭐 어떤 그 피해자 국선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분류가 되면은 그 기회 자체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말씀에 이제 한마디를 보태자면요. 예. 그러니까 그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피해 청소년이냐 그 대상 청소년이냐 그렇죠. 이 문제인데요. 예. 그러니까 피해 청소년이 되면 피해자로 분류가 돼서 그렇죠. 그 피해자 전담 국선 변호인이 이제 그때부터 바로 즉시로 이제 조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예, 수사 단계에서부터 바로 가능하다는 그렇죠. 예. 말씀이시고. 그런데 이제 이 학생이 네, 그 미성년자이기 피해 청소년이 아니고 예. 대상 청소년, 그러니까 즉 피의자가 됐을 경우, 그러니까 범죄인이라고 판명이 났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는 피해자 국선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에 국선 빠지게 되죠. 변호사로부터, 예. 그래서 이제 일반 피의자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반 피의자의 경우 국선 변호인이 개입할 수 있는 단계는 구속영장실질심사부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구속이 되기 이전 단계인 그 수사 단계에서는 네. 이 대상 청소년으로 분류가 돼버리면 그렇죠. 조력을 받을 수 없는 공백 상태가 예. 생기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이 상태가 문제가 좀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전부 다 피해자로 봐서 이제 피해자 국선 변호사를 붙여야 된다라는 이제 비판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반 국선 변호 제도, 그리고 국선 전담 변호 제도, 그다음에 논스톱 국선 변호 제도, 그리고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 또 아울러서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까지 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 국선 변호 제도 마지막 한마디로 두 분께 이제 부탁드리면서 오늘 주제를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곽 변호사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형사 절차에서의 인권 침해는 대부분 수사 단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수사 단계 전 과정에서의 변호사의 필요성은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의 국선 변호사의 참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서 또 이 공공 변호인 제도의 취지 자체에는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현 정부의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변호사들과 변호사 단체의 적극적인 좀 참여 속에서 국선 변호가 이루어져야 제도의 성공 가능성이 높고 또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피의자의 국선 변호를 좀 충실하게 하겠다는 그 목적에 있는 것이라면 더욱더 여러 관계자들과 좀 협의를 거쳐서 기존 제도로 또 달성을 할 수 있는지 또 국가 주도적으로 국선 변호를 운영하는 것이 좀 합당한 건지에 대해서 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다음에 그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좋습니다. 이게 어찌됐든 국선 변호 제도의 기본적인 취지는 인권 보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 보장이라는 원래의 취지로 돌아가서 우리
그 정부가 일방적으로 나갈 것이 아니고 정부 주도로 뭐 제도를 만들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관련되어 있는 변호사 단체, 변호사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변호사님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변호사 제도는 변호사들의 의견을 듣자 예, 이렇게 좋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 제도 어떤 제도를 시행하든지 간에 그 제도를 움직일 사람들은 결국 우리 변호사들인데요. 우리 변호사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이러한 국선 변호인 제도가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이 국선 변호 제도도 결국 변호 제도이다. 그렇다면 변호사를 빼고는 말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국선 변호 제도를 가지고 토론을 해 보았습니다. 결국 국선 변호 제도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피고인, 피의자 또는 피해자까지 그 사람들의 방어권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취지가 무색되는 그런 제도는 결국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자, 이 부분 명심하시고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변호사들도 이 부분 명심해서 우리 실무에 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토론에 열심히 임해주신 두 분께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폐허가 되었지만 불과 50년도 채 지나지 않아 세계 경제에서 우뚝 선 나라,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이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원도 없고 그렇다고 인구도 그리 많지 않았던 우리가 우뚝 설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백년대계라고 불리는 교육, 그리고 교육에 대한 열정에 있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 세대 아이들이 부모 품을 떠나 가장 처음 만나는 공간이 바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유치원에서 경악을 금치 못할 비리 사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가의 지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비리 유치원들, 심지어 교비 수억 원을 숙박업소, 성인용품점에서 사용하거나 아파트 관리비와 노래방 비용 등으로 지출한 유치원도 있었습니다. 현장 유치원 교사들에 따르면 올 것이 왔다는 반응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유치원 원장 비리가 아직도 수면 아래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유치원 비리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더 큰 충격을 준 이유는 교육기관이 금전적 비리 사건을 저질렀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 사건 현장이 바로 아이들이 교육의 첫걸음을 떼는 유치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유치원 감사 결과를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하고 특히 비리 신고 유치원, 대규모 유치원, 고액 학부모 부담금을 수령하는 유치원, 시정조치사항 미이행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갑작스레 유치원을 폐원하거나 집단 휴업하는 등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단할 것이라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반응은 사후 약방문이라며 분노를 터뜨리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아이들을 비리 유치원에 보내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다른 유치원을 보내려 해도 빈자리가 있는 곳을 찾아 대기해야 하고 추천권을 받아 당첨되어야 하기 때문에 유치원을 옮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설령 유치원을 어렵사리 옮기더라도 그곳이라고 비리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학부모들은, 특히 맞벌이 부부는 사실상 유치원의 아이들을 담보로 맡겨놓은 듯한 심정으로 유치원이 정상화되기만을 바라는 한가닥 희망에 기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약자들이 있습니다. 영유아를 비롯한 어린이, 장애인,
그리고 청소년 등이 그렇습니다. 사회와 국가가 이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약육강식의 섭리가 지배하는 정글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나 비리에 대해서는 결코 온정을 베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아이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만큼 유치원에 대한 관리가 더욱 엄격해야 합니다. 유치원 관련 비리나 범죄에 한 번 연루된 사람은 다시는 유치원 관련 업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여 엄격히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부와 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상시적 감시 시스템을 마련하고 감시를 강화해야 합니다. 나아가 유치원 교사들의 지위와 처우를 개선하여 사립 유치원이라 하더라도 원장과 교사 사이의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져 상호 감시와 견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근원적으로 개혁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시사 토론 변호사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